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경제 얘기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얘기들, 이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시간 날은 여전히 추울 걸로 보입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고요. 어제 내린 눈은 오늘 대부분 그쳤지만 이 눈의 영향으로 도로가 꽁꽁 언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0도 내외 기록하겠습니다. 한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 선까지 오르겠지만 당분간 기온의 변동폭이 큰 만큼 건강관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월 4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요즘은 정말 얘기하다 보면 양쪽으로 많이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쪽에서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고 어떤 쪽에서는 그렇게 또 재테크에 신경을 쓰신단 말이죠. 네. 재테크 공부하고 이럽니까? 저는 아주 조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병아리, 어린이 뭐 이런 수준인데 제 주변의 친구들 보면요. 네. 뭐 퇴근하고 요즘 워낙 인터넷 방송이 잘 돼 있잖아요. 그 방송을 본다거나 혹은 뭐 스터디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하여간 재테크에 관심들이 많아서 뭐 주식 얘기도 하고 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새로운 재테크가 또 있다고도 하고요. 이런저런 얘기 한번 나눠보죠.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재테크 이제 관심이 많아졌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이런 거 느끼고 계시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모이면 주식 얘기, 흩어지면 부동산 보기. 이게 연령하고 상관없이 제가 예. 볼 땐 최근에 이 주식과 부동산이 세대 통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은 부동산 주식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거의 돈 버는 방법, 네. 부업 이런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커졌다. 아예 뭐 그런 부업들이라든가 추가로 돈 버는 방법을 가리키는 온라인 플랫폼도 많이 인기를 끌고 있어서 저도 이제 기술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단순히 안 됩니다. 전문가시다고. 아니 근데 요즘에는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무슨 벼락거지? 이건 뭐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네.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아서 근로를 했는데 자신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걸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벼락거지라고 하는 게요. 뭐 잘 아시잖아요. 집 한 채가 있는데 있는 것만으로 네. 갑자기 자산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지. 주식 투자 좀만 해도 네. 완전 벌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월급만 믿고 열심히 회사 다니다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벼락거지가 된다. 그러니까 안 하던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소외돼 버리는. 열심히 살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유, 그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러면 열심히 일한들 뭘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왜 월급만 받고 살다가는 바보 된다 이런 얘기가 요새는 그냥 마치 일반적인 속담처럼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대적 박탈감이 워낙에 크게 작용을 네. 하는 데다가 아, 나 진짜 이러다가 완전히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 이 두 가지가 뭉쳐서 요새 젊은 층이건 나이가 든 사람들이건 마음을 완전히 휩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전 국민이 지금 이제 주식 투자라는 부동산 투자 때문에 경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너무 과하면 네. 맹목적으로 막 쫓기듯이 불안감에 맞아요. 돈 모아야지 돈 벌어야지 하면 이것은 조금 역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나면 그 얘기들을 하니까. 그렇죠. 쫓기듯 재테크하는 거 좋지 않다. 제가 좀 새겨야 될 말이네요. 근데 요즘 청년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재테크가 굉장히 뜨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재테크인지 화면부터 보고 오시죠. 언제 들어오려고 하면 모르겠어요. 여기 상품이 정해진 금액이잖아요.
지금 같은 시기에도 이렇게 긴 줄이 서져 있는 백화점 명품 매장 보면 참 정말 세상 극과 극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무슨 돈 버는 수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저 장면은 저 해당 브랜드가 곧 가격을 100만 원 넘게 인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 전에 살려고 이제 줄을 섰던 예.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격이 제일 싸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도 맞아요, 있는데 예. 잘 보시면은 좀 과하죠. 그러니까 예. 특정 소비자도 있지만 저기에는 저것을 사서 다시 비싸게 되팔려는 예. 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그걸 요즘에 리셀이라고 합니다. 바로 네. 리셀에 대한 수요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아주 난리가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니 옛날에는 우리가 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뭐 이러면은 다 금 샀거든요. 금. 네. 네.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요새 보니까 지금 막 줄 서 있는 데다가 그렇게 백화점 문이 열리면 그렇게 다다다다 달려가서 그것도 명품을 사서 바로 되팔아서 다시 판다 해서 리셀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이게 옛날에 가방 이런 거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자랑하려고. 있어, 나 살아 이런 건데 이게 재테크 수단으로 이 청년들 특별히 젊은 층들에게 인식이 된다는 게 저로서는 세상 참 달라졌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침에 백화점 한번 갔다 깜짝 놀랐어요. 네. 오픈하자마자 사람들이 달리더라고요. 백화점 안에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명품 브랜드들은요. 매년 가격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그랬고 올해도 뭐 올린다 이런 얘기 있던데요. 그렇죠. 왜 명품 재테크 또 명품 리셀이 나왔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서 많은 성공을 거뒀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최근 13년간 한 브랜드의 명품 백 가격을 보니까 가격 상승률이 220%. 아유.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이 73%. 그러니까 명품 백 리셀이 나오게 이렇게 된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뿐만이 아닙니다. 뭐 셀럽이라든가 셀럽이 들었다. 혹은 희귀성이다라고 하면 더 높은 프리미엄이 네. 브랜드 뭐 넘버별로 붙게 되는데 뭐 하나 리셀을 잘 하게 될 경우에 네. 200만 원, 300만 원 더 얹어서 되파는 거가 그리 어렵지 않은. 야. 그래서 더 많이 저 명품 재테크 리셀에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건당 2, 300씩 웃돈이 붙어서 거래가 된다. 근데 내가 이걸 산 거면 네. 이게 이미 중고인 거 아니에요? 네. 이 중고를 2, 300 더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품인데 왜 중고를 사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더 비싼 가격에. 핵심은 희소성. 예. 저기 한정판 형식으로 몇 개만 만들고 끝나는 겁니다. 예. 근데 요즘 2030 거의 명품의 이제 핵심 소비자층인데 이들은 이제 자신만의 개성 뭐 이런 것들을 더 중시 여기니까 네. 오히려 저 희소성에 프리미엄을 주고 뭐 적극적으로 구매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명품만 파냐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전 얘기했던 리셀이라고 하는 게 명품처럼 이렇게 엄청난 제품도 있지만 요새 뭐 중고 마켓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당근으로 뭐래 이렇게 하는 네. 마켓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청년들 층 사이에서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시 되판다는 의미인데 이게 또 재미 요소하고도 함께 묶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이트에 이렇게 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20대 공부에 미쳐라 요 책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딱 파는데 거기에 댓글을 뭐라고 팔았냐면 저 다음으로 미치실 분 찾습니다. 이렇게 이제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재밌네, 표현이. 예. 네. 귀엽고 또 앙증맞기도 하죠. 예.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이제 옷 팔면서 저 마라탕 먹고 싶어요. 제발 사주세요. 이렇게 해서 귀엽게 올린 적도 있었는데 요건 어떻게 보면은 댓글을 통해서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중고 제품이 있지만 새롭게 자기의 어떤 하나의 욕구나 또 필요한 것들을 바꾸는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의 거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 주변에만 보더라도 그 명품 사는 걸 가지고 네. 플렉스한다라는 표현을 플렉스. 쓰거든요. 근데 플렉스는 하고 싶은데 돈이 좀 부족할 때는 중고로 거래를 해서 사고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조금 이거 흥미가 떨어졌는데 하면 팔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많이들 이런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명품으로만 또 수익을 내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그렇죠. 명품 뭐 백, 명품 가방, 명품 시계뿐만이 아니라 네. 저렇게 리셀 해가지고 하는 이제 그런 품목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레고 같은 네. 피규어 같은 걸로도 뭐 수천 프로 수익률을 올리기도 하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게임기, 희소 네. 게임기, 또 빈티지 가구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데 최근에 또 하나 뜨고 있는 것이 바로 슈테크입니다. 네? 슈, 운동화. 예, 슈즈 테크도 거의 시장이 굉장히 네.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이었었죠. 그룹 빅뱅 이제 G드래곤이 전역을 하면서 엔사 브랜드와 협업을 했던 운동화가 있는데 저게 이제 만족, 1만족 한정이에요. 전 세계. 예. 저 경우 같은 경우가 구입을 하려고 네. 홍대 앞 뭐 매장 같은 경우에 난리였죠. 12시간 이상 줄 네. 서고 하여간 네. 또한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있었을 정도로 이 슈테크 또 운동화에 열광하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게
걸어 다니지들 않아서 그래. 운동하라는 게 이게 걸어 다니면 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모셔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운동 환경을 살려고 추운데 12시간씩 줄 서 있고 이런 얘기 들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 가격이 한 20만 원, 21만 원대였거든요. 네. 실제 거래된 추이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300~400만 원, 많은 경우에 1,000만 원 네? 이상에도 거래가 된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20만 원짜리가 운동화 하나에 2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이 넘었다고. 네. 2, 300도 이게 10배잖아요. 근데 1,000만 원. 이 정도로 지금 저 슈테크의 세계 참 뭐 이해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전 현존하고 있습니다. 네. 안 걸어서 그래, 안 걸어서. 아니 근데 이게 경제 전문가도 이해가 안 돼. 이게 말이 돼요? 진짜 많이들 이래요. 아니, 신발이라는 게 걸으면 납득이 안 다 돼. 다른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진짜 수익 면에서 나쁘지 않아서 네.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문 용어가 하나 있는데 리셀러. 네. 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되파는 사람들 리셀러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이제 리셀러라는 것이 희귀하기도 하고 네. 저런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에서 막 그런 고가, 막 유품들을 하는 그 정도였었는데 이제 리셀러라는 직업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대중화가 됐고요. 앞서 매장에서 이렇게 봤지만 저 줄 서는 분들 중에서 네. 실제 수요자보다도 리셀러들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리셀러들은 뭐 경쟁이잖아요. 네. 물건을 한정이니까 쟁취해야 되니까 노숙하고 캠핑하고 또 리셀러들끼리의 뭐 경쟁들 이런 그래요. 것도 굉장히 야. 치열합니다. 야, 캠핑 노숙 이것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근데 또 저분들은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한 건 성공하면 네. 2, 300이라고 생각하면 글쎄 말이야. 예, 그게 뭐 괴롭겠습니까? 하나의 재미로도 느끼는 것 그걸 같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아니 우리 재용이 MC는 오늘 굉장히 많이 놀라셨네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좀 익숙한 아, 그래요? 네, 풍경이기도 한데요. 이 리셀 시장의 규모가 날이 갈수록 또 점점 커지더라고요. 네, 저렇게 리셀이 커지니까 또 어떻게 자본이 생각하느냐. 네. 저것을 개인 간의 거래로 하지 말고 요즘에 플랫폼이라고 해서 사이트들이 네. 유행이잖아요. 좋다. 리셀 플랫폼, 리셀 사이트를 만들자. 그럼 이제 거기에서 소비자하고 리셀러들이 뭉치는 거고요. 네. 그걸 만든 플랫폼 업자는 또 수수료를 떼가게 그렇죠. 되는. 네. 이 정도로 또 한번 커지게 되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저 슈테크, 이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저 리셀 플랫폼들도 이제 굉장히 정교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들도 이런 걸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고 이러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기업들은 저 하나의 리셀들 또 한정판을 네. 마케팅 홍보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데 저기서 이제 마진 이익을 취하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TV 광고하고 이런 것이 하나의 홍보 수단이었었는데요. 저 리셀의 한정판을 이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데 드롭이라고 해서 자사의 신제품 아주 한정판을 네. 떨구는 거죠. 드롭을 떨궈가지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확 키우게 돼서 거기서 소비자들이 몰려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것저것을 더 팔게 하는 이런 하나의 마케팅 또 판매 방식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실제로 운동화 뭐 몇몇에는 저 드롭 방식 떨어뜨려서 매출들이 추가 매출이 2~3배 일어나는 경우도 네. 요즘은 많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리셀 열기가 과해지면서 엉뚱한 사재기 행태가 또 기승을 부리던데요. 네, 작년에 이제 그 S 커피의 커피, 네. S 브랜드 같은 경우에 그 17잔 마시면 뭐 이렇게 주는 게 있습니다. 예,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기서 줬던 저 상품들이 매매 차익으로 40만 원, 50만 원 이상을 그랬어요, 저게? 사이트들로 나오고는 있는데 왜 눈살을 찌푸러지느냐? 작년 5월에 실제 여의도에서 있었던 S 매장에 있었던 건데요. 한 손님이 300잔 이제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이 있습니다. 네. 백을 하나를 사고 네. 커피는 어떻게 했느냐? 고스란히 이제 놔두고 두고 가게 갔어요? 되는데 주고 나고 자리를 떠나 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커피야 아니면 저 한정판 사은품이야? 사은품? 아니, 그 저게 맞겠죠? 네. 그렇게 가지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상대적 가치 이론이라는 게 있어서 더 가치 있는 걸 선택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방을 얻기 위해서 이 지금 같은 경우 커피 300잔을 그냥 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버린 말이에요. 건데 이거야말로 사실 커피가 먼저요, 가방이 먼저요,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주객이 전도된 거고요. 그리고 그 커피 300잔에 대한 가치는 뭐가 되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면 좀 커피보다 더 씁쓸하네요. 글쎄, 이게 이 리셀 문화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이게 항상 다 성공을 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저 리셀이라는 게 상당히 소수의 또 전문가 영역에 있었을 때는 성공률도 높았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리셀이 대중화가 되고 또 리셀러로 뛰어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항상 시장이 어때요? 이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성공하느냐, 무조건 되팔면 100만 원, 200만 원 뚝딱 떨어지느냐, 절대 그렇지가 그렇죠. 않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실패 사례도 굉장히 많은 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백에 어떤 브랜드의 어떤 제품은 2, 300으로 살려는 수요자가 또 몰리는데 네. 똑같은 한정판인데도 불구하고 또 브랜드 의류 뭐 A사, B사 거는 안 몰려요. 그러면 저 리셀러가 그냥 본인이 입던가 뭐 자기 돈 주고 샀으니까 또 네.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있어서 이게 점점 대중화가 되고 확산이 될수록 뭐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네. 주식과 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투자의 영역과 같이 실패율도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가치를 알아야 되겠네. 그죠. 근데다가 뭐 우리가 이렇게 명품이나 이런 거 말고도 우리 중고 마켓 같은 경우는 뭐 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진 하나 떨렁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상 믿고 전화해서 그렇게 해서 교환을 해서 받았는데 막상 열어보고 사용해봤더니 형편없는 제품이 오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리셀 다시 되파는 이런 시장이 워낙에 커지고 있으니까 네. 관련돼서 이거 어디 뭐 소비자원에 전화해가지고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관련된 뭐 법제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보호 장치를 좀 하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올바른 리셀 문화가 좀 자리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뭐 지난해 추석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설에도 뭔가 이런 비대면으로 명절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너무나도 다행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당국은 설 연휴까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연장을 합니다.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이제 2단계인 경우인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5명이잖아요. 네. 설 연휴에 모이다 하더라도 직계 가족이다 해도 거주지가 다르면 이 5인 이상 금지는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이번 설 명절까지는 네. 이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명절까지는 지난번 추석처럼 이렇게 그러네. 마찬가지로 네. 좀 비대면 설날을 네.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요새 SNS에 어떤 말이 올라오냐면 릴레이 성묘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많은 집들 같은 경우 옛날에 한꺼번에 가서 우리가 성묘를 했다면 그게 아니라 아예 가족별로 따로따로 하는데 시간차를 두어서 이 집 첫째네 갔다 오면 그다음에 둘째네 갔다 오면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릴레이 방식으로 성묘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렇게 나오기도 하네요. 그 지난 추석에는 부모님들이 오지 마라 뭐 이래가지고 영상 보내고 이랬었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는 자식들이 부모님께 영상을 보냈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코로나 없어지면 놀러 갈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잘 지내시죠? 코로나 끝나면 찾아뵙겠습니다. 설도 다가오는데 상황을 보니 못 갈 것 같아 엄마. 자주 가지는 못하더라도 자주 연락할게요 엄마. 건강하세요. 안녕.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옆에서 건강히 계셔주셔서 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처럼은요, 오래 계속 우리 옆에 계속 같이 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곧 찾아뵐게요. 네, 저까지 막 미소가 짓게 네. 되는데 이 설 명절을 앞두고 경북 의성군에 계신 노부모에게 이 고향을 떠난 자식들이 이렇게 줄이어서 편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미리 세배를 올리면서 마음에 있는 그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네. 해요. 약간 짠하기도 하는데 참 사람 이상해요. 또 가지 말라니까 또 가고 싶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우리가 영상 편집만 할 건 아니고 그 영상 안에 그래서 어머니 입금은 끝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부모님께 영상 편지 올릴 때는 마스크를 잠시 내리셔도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얼굴이 너무 보고 싶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마음도 마음이지만 그 영상 편지에 담는 내용, 네. 그 선물을 또 대신해야 되는
자식들의 마음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14일부터 27일 고객 2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님 선물 종류로 현금 및 상품권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뭐 이렇다 보니 온라인상에서는요. 부모님 명절 용돈을 얼마나 드리시냐, 명절 용돈이 얼마가 좋을까라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마음이야 뭐 용돈 넉넉하게 드렸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뭐 코로나19 때문에 상황도 좋지 않고 그래서 네. 아이고 어떡하나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용돈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전화도 못 드리겠어 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특히나 올해는 자영업자분들 혹은 여행업에 계신 분들 굉장히 네, 힘들어 하신 분들 많았고요. 그래서 지난해 설 명절과 비교했을 때 용돈을 좀 덜 드려도 되는지 아니면 뭐 아예 못 드려야 되는지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용돈이 얼마가 적당할까? 물론 개인차가 다 있겠습니다만은 올 설에는 어떻게 좀 드리면 좋을까? 뭐 상황이 어렵더라도 올 설에 뵙지도 못하니까 많이 드려야 된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해주시고요. 위로. 이게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서 많이 못 드릴 것 같다. 네. 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네. 볼까요? 하나, 하나, 둘, 셋. 저는 이겁니다. 이거? 네. 평균 수준. 네, 이거 요즘에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부모님들이 또 어떤 상황이든지 또 다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또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깎지는 못하겠어요. 덜 들이지는 못하겠는 게 물가는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입은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작년 수준으로는 그냥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네. 다들 아마 고민이실 텐데 전화로 아니면 영상 편지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부모님은 뭐 또 다 이해해 주시겠죠. 근데 너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러고 서운하시죠?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네. 의견을 나누셔야지 혼자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이 일단 1위를 차지했어요. 60.8%였고 여유가 없어서 부모님 용돈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답변이 18.8%로 뒤를 이었고요. 작년보다 줄이겠다도 10.8%나 됐습니다. 예. 아이고, 다들 명절 때면 다 모여서 사는 얘기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난 추석 때도 그랬고, 이번 설도 그렇습니다. 근데 내년에 다들 돈독하게 다 모일 일을 생각하면서 조금 좀 참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죠? 네. 이번에도 못 가시죠? 이번에는 저희는 아예 그냥 안 만나기로 협의를 다 그렇게 봤습니다. 다 했어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그러네요. 예,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경제 얘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이슈로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얘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금주의 이슈 탑3 3위부터 보겠습니다. 3위는요. 계급장 떼고 소통하자입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평사원이죠. 예, 네. 그러다가 이제 대리 되고 과장 되고 차장 되고 부장 되고 임원도 가고 막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직장의 일반적인 서열인데 요즘에는 이 서열을 파괴하는 분위기가 기업의 문화로 점점 더 확산돼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최영일 시사평론가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함께 얘기 나누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고 계시죠? 아니, 그럼요. 네, 날이 추워지고. 전 겨울이 좋아요. 조금 더 추워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한파 속에 어제가 입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제 새로운 절기가 또 시작이 된 건데 기업들도 새로운 변신을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계급 파괴 현상인데 네. 원래는 이게 IMF가 97년에 오고 2000년대 초반에 유행을 했어요.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좀 일본식 조직 문화를 답습하다가 연공 서열, 그냥 때 되면 승진하고 계단식으로 가는 건데 미국식 방식이 들어오면서
미국은 회사에서 서로 이름을 부르네. 상관인데 네. 탐, 존, 데이비드 뭐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런 방식 도입됐는데 역시 한국에 잘 안 맞아서 20년간 정착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성공하려면 CEO가 오너가 먼저 해야 된다. 왜냐면 회장님 빼고 다 수평적으로 해. 네. 근데 회장님은 권위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회장님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는 좀 수평적 문화가 자리 잡지 않겠는가 네. 기대감이 많이 고취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의 수직적인 문화에서 이제 수평적인 문화, 네네. 거기다 닉네임까지 부르고 그렇죠. 서로 간에 뭐 과장님, 뭐 무슨 부장님이 아니고 네. 이름으로 누구님 그렇죠. 이렇게 부르는 시대가 됐다. 네. 왜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평적인 조직이 되면 효율적이다. 자, 첫 번째 효율은요. 우리나라 제가 90년대 초반 입사했을 때 네. 결제받는 이 칸이 이런- 17개 있었어요. 맞아요. 사장님 결제까지 받아요. 네. 그때는 제 위에 주임, 주임 위에 계장, 계장의 대리, 대리 위에 과장. 그다음에 뭐 이사님도 이사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대체로 한 대여섯 개로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했을 때 네. 계급이 2개였어요. 빌 게이츠와 나머지. 근데 회사가 커지니까 4개 직급이 되니까 네. 막 퇴사가 있었어요. 네. 왜냐면 난 빌하고 직접 얘기했는데 네. 이제 내 위에 매니저가 생기네. 나 이 회사 안 다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롯데그룹의 경우에 이번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6개 직급을 5개로 줄이는. 그럼 일단 소통의 단계가 빨라지니까 효율적이 되고요. 네.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되면 창의력이 살아난다라는 연구 보고가 아주 많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미 뭐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를테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죠. 사장님도 존이고 새로 입사한 직원도 존인데 그 존이 그 존한테 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호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운을 빼고 그리고 이런 권위적인 요소를 빼서 모두가 수평, 곧 공존하면서 함께 의견을 낼 수 있을 만한 분위기를 만드는 국가로 이 스웨덴이 굉장히 유명한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L그룹도 그렇고 뭐 S그룹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직급에서 말 그대로 거품을 빼고 누구누님 혹은 누구누구 매니저 이렇게 하는데 저도 기업의 강의를 다니면서 근 한 3, 4년 사이에 이런 문화들이 새롭게 들어오는데 처음에 저도 낯설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자리를 거의 잡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서 말씀해 준 게 S통신사에서도 네. 뭐 땡땡님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네. 이렇게 간소화하고 이름을 부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상사는 상사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네. 당장은 좀 어색하겠지만 그게 또 어느 정도 또 정착이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서양 쪽 문화하고 좀 다른 게 있어서 그래서 약간 서양식으로 요즘 글로벌 시대니까 예를 들면 뭐 재용님, 예인님 이게 좀 어색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유치원 우리 아이들 보면 닉네임을 정하잖아요. 또 별명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스티브, 오드리 뭐 이렇게 부르면 좀 난 거죠. 오드리. 호선님 이게 좀 그런데 네. 여기 오드리네요. 전지현으로 해주세요. 받아들여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 그게 중요한 게 최근에 그 문화가 옛날엔 상부에서 결정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수직적 흐르는 문화였다면 이제는 다 같이 의견을 내면서 젊은 층의 아이디어도 함께 흡습하자. 네. 그래서 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또 직종이 가지고 있는 그 결과물을 풍성하게 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자율성이나 또 참여하는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두 가지가 형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소속된 곳에서의 심리적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안전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직급 자체에 대한 파괴. 우리가 안쪽의 컨텐츠에는 물론 그 직급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호칭이 관계를 규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새로운 시도는 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G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 임직원들 창의적인 아이디어 펼칠 수 있도록 어떻게 했는가? 공간의 파괴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칸막이들이 되게 보통 있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칸막이를 확 없애버리고 열린 공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식 이 공간을 재배치하는 이것도 하나의 수평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공간 속에서 상대를 보고 또 호칭을 통해서 다시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조직 안에서 다시 재융합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들까지 이렇게 발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새로운 문화가 도입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중간자예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중간 간부들이 제일 헷갈려요. 그동안 잘 모셨는데. 그렇죠. 아, 이건 난 모셔질 때가 됐는데 다시 시작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분들한테도 잘해 주십시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네, 경제 이슈 탑3 이번엔 2위입니다. 2위는요. 계속되는 백신 효능 논란, 진실은입니다. 예, 설 지나고 중순께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 거고, 우리 첫 접종이 파이자 걸로 돼 있는 거고, 코백스를 통해서 한 6만 명 분량이 네, 오는 네. 것이다. 이렇게 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일부 누리꾼들이 코백스라는 단체 믿을 수 있냐? 중국산 백신으로 이른바 박스 가치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이 만일 사실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려감이 좀 들거든요. 사실이라면 네. 큰일이죠. 네. 안 그래도 지금 보도를 보시면 중국 외신에서 식염수를 백신이라고 속여서 팔아서 네. 큰 문제가 됐어요. 네. 근데 이 조직이 수출까지 하려고 했던 것도 드러났어요. 아. 근데 이제 이것은 코백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게 네. 코백스는 기업이 아니고요. 또 이제 제약회사가 아니고 제조사 아니고 이거는 이제 국제기구입니다. 여기는 WHO, 세계보건기구도 참여해 있고 세계 백신 면역 연합도 참여해 있고 그리고 유럽연합, 미국 뭐 다 포함해서 세계 18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백신을 지구촌에 고르게 나누자라고 하는 백신 연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우리는 제약사와 직접 계약을 다 했잖아요. 네.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어쨌든 1,000만 명분이 순서대로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코백스에서 파이자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콜드 체인이 형성된 나라부터 공급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거 한 뭐 11만 7천 회분 정도 먼저 받아가겠소? 우린 오케이. 네. 그럼 이게 한 이제 6만 명분 정도 되는 거예요. 2번 접종하니까. 네. 그래서 코백스 퍼실러티에서 받는 게 전혀 다른 문제는 없고 파이자의 제품 정품이 맞는데 그것이 유통되는 과정이 백신 연대를 통해서 좀 먼저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큰 문제 없겠습니다. 그 일부 SNS에서는 그 파이자 백신이 중국산일 수도 있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올라온 게 있고 이렇고요. 네. 사진 보면 뭐 파이자 로고와 함께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고 또 뭐 증기로 호흡하는 그런 형식의 1회 투여 이렇게 흡입기. 쓰인 거 보이는데 가짜입니다. 예. 가짜죠. 방금 정말 화면 보고 좀 놀랐어요. 네.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네. 써 네네네. 있었거든요. 해당 사진은 가짜 이렇게 딱 써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합성 사진이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하얀 고무신에 파이자라고 찍혀 있는 게 네. 우리 백신이라고 해서 이제 아. 코미디 같은 참. 합성 사진. 예. 그런 거 다 합성 사진 가짜고요. 예. 네. 자, 파이자는 메이드 인 차이나일 수가 없고 네. 흡입하는 방식의 백신은 나온 바가 없습니다. 모든 정품 백신은 주사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저런 합성 사진에 예. 속으시면 괜히 불안감만 커집니다. 네. 아니, 왜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가보는 길이라 불안한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루머가 형성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하나는 높은 불안, 두 번째는 적은 정보거든요. 그렇다 보니 사실은 사람들이 적은 정보를 가지고 높은 불안을 해소하기가 어려우니까 제3의 정보, 제4의 정보가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때로는 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유도한다든지 혹은 또 다른 목적으로 말도 안 되는 정보를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요새 또 SNS라고 하는 굉장히 빠르게 전달하는 매체가 있잖아요. 이런 요소들이 함께 합쳐지면서 가짜 뉴스가 힘을 얻게 되는 건데 정확하게 정보가 그리고 많은 정보가 그리고 믿을 만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정보 제공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백신에 대한 가짜 뉴스 이제 강력하게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는 계획된 접종 순위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거나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엄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 우리 얼마나 이런 가짜뉴스 많이 봤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또 우리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만들지도 듣고 현혹되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화이자뿐만 아니라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우려가 섞인 목소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도입될 예정이었다가 이제 파이자가 먼저 들어오지만 이게 6만 명분이면 훅 다 금방 접종 네. 끝날 거고요. 네. 사실은 그 이후에 1분기에는 1,000만 명분 중에 일부 초도 물량이 아스트라제네카로 다 접종이 시작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신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우려도 높은데 외신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독일이 네. 고령자 65세 이상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네. 65세 미만에게 효과가 있다. 네. 고령자에겐 효과가 떨어지더라. 이거는 이제 리포트로 보면 팩트예요. 네. 의료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검증 자문단이 회의를 했고 식약처 이제 중앙심의위원회에서도 열리고 3번 검증을 하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일반 성인에게 80.7% 효과가 있어요. 네. 예방 효과가. 네. 근데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약 64%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지죠. 고령자에게. 하지만 이제 WHO의 권고 기준이 50%만 효과가 넘으면 써도 되는 백신이다. 64%면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령자에게는 이게 접종하지 말라고 권고하지 않고 네. 성인은 다 접종하는 것을 권고하는데 고령자에게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건 향후에 먼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많으니까 네. 조금 더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네. 보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 사실 걱정인 거죠. 그게 남의 나라 얘기고 남 얘기면 사실 별로 걱정 안 해요. 내 얘기고 내 아버지 얘기고 내 어머니 얘기가 되면 이게 완전히 또 다른 주제가 되니까 최근에 여러분 뭐 요양시설이나 혹은 요양병원에 부모님 모시고 계신 분들 또 고령이신 부모님 모시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걱정일 겁니다. 1분기에 먼저 고령자 되신 분들이 접종을 하도록 했는데 그 안전성이 정말 확보가 된 건지 궁금하니까 상당수 분들이 1분기에 경과 보고 우리 부모님은 2분기에 맞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고령자들 사이에서는 진짜 우선 접종을 좀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좀 많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가보는 길인데 네. 불안한 외신 뉴스가 많다 보니까 사실 독일에서 이 고령자에게는 예방 효과가 8%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럼 이거 아무 쓸모없는 거 아니냐. 네. 권고 기준 50%에도 못 미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리포트를 열어보니까 네. 전혀 다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9,000명 정도에게 임상 실험을 했는데 네. 임상 실험에 참여한 피실험자 중에 네. 65세 이상 고령자가 숫자가 적었던 거예요. 한 8%만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이 실험 결과가 좀 검증됐다고 보긴 어렵다. 앞으로 네. 더 검증이 필요하다. 네. 이런 기사가 오보가 돼서 네. 효과가 8%라고 얘기가 되면서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서 지금 쭉 영국을 중심으로 맞고 있는데 네. 아스트라제네카를 투여받은 고령자에 대한 확실한 예방 효과가 예. 좀 숫자로 더 나오게 될 거니까요. 이걸 우리가 계속 참고하게 될 것 네.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맞고 알레르기 반응 일으켜서 네. 저 해외 외신 보면 좀 쓰러졌다 이런 분들도 네. 있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백신? 일반적인 부작용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주사 맞은 부위가 아프다, 좀 부풀어 오른다, 네. 어지럽다. 근데 이게 한 하루 이틀이면 사라져서 네. 독감 백신하고 비슷한데 문제는 아나필락시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심각한 쇼크를 일으키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접종을 맞으시고 고령자일수록 네. 일반 시민도 다 마찬가지인데 15분에서 30분 정도는 그 센터에 접종센터에 머물렀다가 네. 컨디션이 괜찮다 그러면 이제 가시면 되는데 혹시 모를 쇼크에 이 한 30분까지는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핫 이슈 다음 거 가겠습니다. 네, 금주 이슈 탑3 1위는요. 비대면 시대, 서러운 디지털 소외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장기화되고 하면서 거의 모든 것들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온라인화돼 있고 디지털화돼 있죠. 네. 이러면서도 여기에 익숙치 않은 노인분들 그리고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유명 그 유튜버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냐고. 뭐 시켜? 고기는 어디 있어? 이거는 뭐야? 이 속에 들어가고 뭘 안 보이네? 어머 어쩌거나. 몰라, 나 가만히 손댔는데도 넘어가 버리네. 불고기 어디 있어? 불고기 안 보여. 너 불고기 보이냐? 아, 지겨워. 안 보여. 조리도 가는 거야? 응. 뭐 이런 사람 없는 거야? 너 울 거냐? 우는 거 똑같네. 콜라누라한테 커피다. 내가 어느 거 이거 아니야. 부제가 조그맣게 보이지 않거든. 콜라면 콜라고 커피면 커피고 써놔야 되는데 막 그림 보고 시키라고.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먹고 싶어도 못 먹어. 네, 유명 시니어 유튜버의 모습인데요. 이게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정보 단말기인 키오스크.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네. 저도 사실 이거 처음 이용할 때 좀 헤맸어요. 저희도 뭐 먹으러 가면 장혜인 씨가 다 해요. 제가 다 해요. 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키오스크란 말 자체가 어려워요. 네. 저는 키오스크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스펠링도 모르겠는데 저도 그거 이용하면서 야, 이거 하겠나 싶고 사실 고백하자면 저도 처음에 못했어요. 못하고 그냥 가가지고 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냥 여기 와서 계산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존심도 조금 상했는데 이게 저도 그런데 오죽하실까요? 어르신들은. 그렇죠? 이게 보급이 된 지가 좀 됐는데 네. 예전에는 이 어르신이든 혹은 낯선 분들을 위해서 키오스크로 주문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 카운터에서 주문도 받고 그랬는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이 아예 없어졌죠. 네. 네. 모두 다 키오스크로 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패스트푸드점 다 그렇고요. 이 채널A 지하 구내식당 저 자주 네. 이용하는데 키오스크예요. 어. 좋아하는 메뉴를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내가 어묵 우동 먹겠다, 뭐 알탕 먹겠다 이거 어느 집에서 하는지 알아야 고를 수 있고 네, 네. 뒤져서는 못 찾습니다. 네. 이 저희 동네 돈가스 집도 키오스크고 네. 맛있는 국수집이 키오스크인데 어르신이 오시면 10중 8구 하다가 포기하고 나가버리세요. 맞아요. 근데 이 맛있는 거를 또 싸고 맛있는데 무인이기 때문에 좀 싸거든요. 네. 이걸 못 드시니까 너무 안타깝고 때로는 도와드리는데 점심 저녁 시간 사람 몰릴 때는 뒤에 줄 서서 아유 좀 빨리 좀 하시지 그러니까 당황하다 가버리시는데 너무 좀 슬프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니 이게 해서 먹겠냐고요, 그게. 뭐, 실패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 어떨 때는 이 요새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모바일로 해서 딱 되는 것도 되면 어떤 건 또 결제도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잘못 누르면 뒤로 또 훌떡 차서 맞아요, 없어져 버리고, 네. 뒤에서 이제 좀 젊은 층, 저도 이렇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닌데, 한 20, 30대 되는 친구들이 저를 약간 이렇게 째려보는 듯한 뒷골이 약간 뜨끔뜨끔한 느낌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몇 번 실패하거나 혹은 내가 이걸 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처음에는 약간 창피한데 나중에 막 화가 나거든요. 네. 이런 창피함이나 이런 분노가 다 뭐냐면 일종의 모아서 우리가 얘기했던 디지털 소외의 아주 전형적인 감정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내가 더 복잡해진 사회는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저희 집 바로 앞에 이제 아이스크림 전용 매장이 있는데요. 그곳은 아예 무인 매장으로 네네. 처음부터 많아지고 만들어졌는데 갔을 때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볼 곳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당황한 기억도 있어요. 작년 설에는 저 인터넷으로 다 그 기차표 같은 거 예매했잖아요. 근데 어르신들만 줄 서서 기차역에서 있어. 쭉 줄 서 있고 예.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아, 이게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좀 몸을 움직여도 될 것 같은데 네. 집에서 다 하고 그러니까요. 어르신들 좀 이거 이용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발품하시고 그랬다고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택시 앱이에요. 네. 저는 택시 어디서 어디까지 불러놓고 네. 집에서 3분 후에 도착이구나. 1분 전 도착 때쯤 나가요. 맞아요. 어르신들은 큰 길로 나가서 택시하는데 잡히지도 않죠. 이거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네. 디지털 격차가 어르신들에게 너무 불리하다. 맞아요. 네. 요새 저 마트 가시면 아마 줄 서 있는 곳하고 줄 서 있지 않은 곳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줄 안 서 있는 곳은 어디냐면 셀프 계산대예요. 네. 그렇죠. 셀프 계산대는 자기가 이렇게 바코드 이렇게 띡띡 찍으면은 지가 알아가지고 다 계산이 돼서 나중에 이렇게 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저거 못했잖아요. 아마 저랑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 많을 텐데 만약에 그걸 잘할 수 없는 사람이면 그냥 나머지
이렇게 사람들 줄 서가지고 네. 그냥 그 계산 하나씩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50대인데 50대에 그래도 열심히 현대를 따라간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아니 들어요. 뭐 그런데뿐이 아니고 요즘 어디든지 갈 때 QR 코드 찍잖아요. 네네. 이 부분도 어려워하시니까. 자, 이제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네. 어르신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는데 젊은 분들은 다 QR코드로 카카오에서 생성하거나 네. 네이버에서 생성하거나 해서 한번 띡 찍으면 끝인데 그렇죠. 어르신들은 QR 찍으세요. 그럼 그게 뭐지? 네.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은 명부에 쓰신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불편함을 감수하시는 게 네. 항상 왜 불편함은 어르신들의 몫인가? 이거 좀 우리가 고민해서 이거 해소 방안을 찾는 게 전 사회적으로 네. 너무너무 큰 비용을 줄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우리가 처음에 그 디지털 얘기 나왔을 때 어르신들이 이게 디지털이냐 돼지털이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셨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굉장히 일상화됐고 보급률도 워낙에 높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와이파이 다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켜고 끄는지도 잘 모르고요. 또 핫스팟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뜨거운 걸 뭐가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데이터를 이용하는 뭐 공유하는 무슨 방식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이거 다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나? 내용도 모르겠지만 또 다 영어예요. 그렇게 영어를 잘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속상한데 실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영어 교육이 들어온 게 1990년대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 이전의 교육을 받으시거나 영어 교육을 또 못 받으신 분들도 많아요. 이들을 위한 배려는 왜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QR코드 말씀하셨는데 QR코드는 일단 여는 것부터가 복잡해요. 뭐 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고 뭐 무슨 톡에도 있다 뭐에도 있다 하는데 찾으려면 또 한참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신 대로 수기를 적는데 또 수기를 적었더니 이걸 또 다른 여러 정보업체에도 또 팔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도대체 어르신들은 소외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노출까지도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요, 어르신들이 쉽게 출입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 뭔가요? 주소 적고 적으라 하고 하니까 좀 불편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줄을 또 너무 많이 서고 한께네 모두 다 귀찮아하고 그러니까 그 들어오시는 분들마다요 휴대폰으로 인증을 하고 들어가시라 그러니까 그 다소 조금 뭐 시간은 뭐 지연이 되지만은 전화를 걸어서 전화번호 인증을 하면 되는 거죠. 저 되게 편해요. 제가 해봤거든요. 네. 구청에 갔는데 전화를 걸으라 해서 네. 했는데 굉장히 편리해요. 근데 저게 이제 사실은 가서 이렇게 적다 보면요. 거기에 전화번호 적게 돼 있고 그러니까요. 이름 적게 돼 있고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저도 보시면, 그 이재용 아나운서 번호를 그 출입 명부 보고 알았어요. 전화번호. 써있죠. 네. 아 여기 들어올 때도 네. 다 쓰거든. 저희 집 다 쓰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 안심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날로그 세대하고 디지털 세대가 사실 분리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뭐 아니면 돈가요? 종이 아니면 뭐 스마트폰 말고 그 사이에 우리는 모두가 다 전화 세대였잖아요. 이렇게 안심콜로 하는 건 양쪽에 끝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중간지대를 찾아주는 거니까 네. 또 모두가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안,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가 제일 중요한 시대인데 이 수기는 너무 위험해요. 뭐냐면 저도 아까 들어오는데 제 앞에 정철진 평론가가 다녀가서 정철진 평론가의 오늘 체온은 35.7도구나. 그걸 알지? 제가 보고 알게 됐어요. 이런 걸 왜 알아야 돼요? 쓸데없는 이게 투머치 인포메이션인데 근데 이거를 악의적으로 채가면 어르신들에게 보이스피싱이 정말 많이 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은행금리 차이도 있어요. 그러면 금융적으로도. 그거 진짜 치사하고 더러운 건데요. 우리가 모바일로 해가지고 뭐 대출이나 이런 걸 신청하면 또 금리가 또 낮아요. 그런데 이거 어르신들 중에는 실제 이런 걸로 모바일 뱅킹을 잘 못하시는 분도 많을 뿐더러 불안감이 크세요. 혹시 내가 이거 뭐 잘못 눌러가지고 나 혹시 무슨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돈 같은 게 막 어디로 막 가고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예 돈 문제가 생기느니 아예 안 한다. 그래서 내가 늘
이용하던 그냥 사람 대 사람의 창구로 가는 게 낫겠다 하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모바일 뱅킹을 하는 사람들로 그 사람들은 더 낮은 이유를 네. 이자가 더 낮은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이건 손해인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분들이 이걸로 손해를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똑같은 국민인데. 네. 그리고 이게 스마트 뱅킹 신청을 하려면 네.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아. 그리고 내 계좌번호를 또 기억해놔야 돼요. 맞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런 면에서 또 기억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보안이 있으니까 이 비밀번호를 네. 뭐 적던지 네. 아니면은 이제 얼굴 안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르신들은 까먹고 절차가 어려워요. 복잡하고 하지만 앱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삶이 한 50%의 이 비효율을 줄일 수 있어서 네. 쾌적해지고 편해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르신들에게 이것을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또 알려드리고 하는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무슨 할인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네. 이용 못 하시는 게 맞아요.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격차란 말이죠. 이 디지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예전에는 이 도심권과 네. 오지에 사는 아이들에게 네. 자 지금 섬에서 지금 학교 분교 생활하는 아이들은 인터넷 모르잖아. 미래에 이 아이들의 삶의 격차가 얼마나 커지겠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공에서 안 쓰는 컴퓨터 모아서 네. 보급하고 거기다 교육하고 가르치는 활동들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어르신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학생들에게는 하는데. 그래서 교육 격차만 디지털 격차를 생각하고 네. 왜냐하면 우리 이 지난해 비대면 학습할 때 엄마가 도와주는 초등학생 저학년과 엄마가 개입 못하는 초등학생 저학년은 완전히 학습 소화 능력이 달랐어요. 요거를 연구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자료 네. 한번 하나 봐야죠. 볼까요? 한 대학에서 이걸 연구한 건데요. 그거 보니까 연령이 높을수록 확실히 잘 못 쓰고 있었고 네. 소득 격차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득 격차 네. 발생하고 예. 네. 디지털 격차 발생하고 지금 보시는 게 실제로 경희대학교에서 고령자 기술 활용 능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활용 능력은 점점 낮아졌습니다. 독거노인이면서 교육, 또 가구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활용도가 더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인데요. 연령대 높고 혼자 거주하실수록 사회적인 이런 시스템에 더 가까워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에서 더 멀어진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어르신들의 정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디지털 소외라는 말 자체가 배제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럼 홀로 남겨진 사람에게 남는 단어는 고독이란 단어예요.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최근에 어르신들이 이런 디지털 문해 교육을 많이 받고 계신데 그래서 어떤 걸 가장 교육을 받고 싶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답에 나 화상 채팅하고 싶어요. 이 교육 받고 싶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독하고 소외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연결되고 싶습니다. 소통하고 싶습니다. 대화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걸 좀 배우고 싶은데 요새 복지관 다 문 닫았잖아요. 네. 또 여러 교육기관들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교육에 대한 기회가 전적으로 다 차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니 화상 채팅은 하고 싶지만 이제 내 보고 싶은 자식은 아니고 계속 TV만 보니까 저랑 그리고 우리 최영일 평론가 얼굴만 계속 보게 되는 거죠. 네. 답답하죠. 그리고 조금 이제 바쁘게 가니까 답답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그 앞에서 좀 멈칫거리고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네. 배려해야죠. 왜 이렇게 네. 또 늦어? 막 이러지만 마시고 맞아요. 좀 도와주시면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닥터가 간다 시간입니다. 발목이 그때 그렇게 아프셨는데 네. 그 사연을 며느리가 보내서 신청을 해주셨잖아요. 그랬었죠. 네. 이 한쪽 발목 복숭아뼈에 물이 차는 증상으로 인해서 통증이 굉장히 심하셨고요. 이로 인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우리 손녀랑 못 놀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어떤 치료를 받았고 얼마나 나아졌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국민 건강 프로젝트 닥터가 간다. 네, 오늘의 주인공 이정금 어머님이십니다. 닥터가 간다. 오늘의 주인공 이정금 씨. 맞나? 할머니 이겼어. 이거 봐봐. 오, 역시 효원이가 제일 기억력이 좋구만. 아이 잘했어. 8년 전부터 시작된 발목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주인공. 시끈거리고 깜짝 놀라게 아파요. 그냥 나올 정도로.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복숭아뼈가 여기가 물이 차가지고 꿀렁꿀렁해요. 발목이 시큰거리거나 아프진 않으세요? 많이 시큰거려요. 바깥쪽 복숭아뼈 쪽 주변으로 물이 차는 거는 이제 관절액이 바깥으로 새어나온 아마 점액낭염이라고 하는 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릎이라든지 더 위쪽 관절이 축이 이렇게 휘어져 있거나 바르지 못하면은 발목 쪽에 부담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관절염이 조금 더 빨리 오거나 진행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시면은 저희가 꼼꼼하게 진찰을 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본인의 관절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쓸 수 있을지를 한번 제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을 찾은 주인공. 각종 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을 해봤는데요. 과연 그녀의 발목 상태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십시오. 네. 자, 오늘 이제 병원에서 제가 처음 뵙습니다. 그쵸? 그때 화상으로 제가 인사드렸었는데, 생각보다는 크게 발목 상태가 나쁘지 않으십니다. 발목이 시큰거리는 것들은 이제 약간 초기 단계 퇴행성 발목 관절염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퇴행성입니다. 복숭아뼈 쪽에 물이 차는 거는 이제 점액낭염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제 입원을 해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 병원에 오셨으니까 통원 치료로 저희가 치료를 해 나가면서 경과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나이대가 있지는 않지만은 고루고루 다 나타납니다. 젊으신 층에서는 아무래도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움직임이 많다 보니 외상으로 인한 이제 점액낭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특히나 바닥 생활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발목을 이렇게 과도하게 쓰시는 경우에는 또 퇴행성 변화 때문에 외측 점액낭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액낭염이 생기면 발목에 열감이 나고 시큰거리는 통증과 함께 복숭아뼈 부근에 물이 차고 심하게 붓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뽑아내겠습니다. 복숭아뼈 쪽에 차 있던 물을 뽑아냈고 다시 또 재발하지 않도록 안에 말리는 주사를 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또 장시간 서 있으시면은 발목이 시큰거린다고 하셔서 발목 안쪽으로 저희가 연골 주사까지 같이 제가 주사를 놔드렸습니다. 한 2, 3주 정도 경과 이렇게 지켜보면서 만약에 다시 재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동일한 치료를 한 번 정도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점액낭염일 경우에는 약물이나 주사 치료가 가능하지만 재발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점액낭염 제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좀 어떠셨어요? 시큰거린 건 없어졌어요. 시큰거리는 건 이제 없어졌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통증이 조금 좋아지시고 증상도 좀 좋아지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 잘 유지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조금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카프레이즈 함께 따라해보세요. 이 운동은 이렇게 뒤꿈치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이제 운동입니다. 발목에 이제 근력을 올려주고 밸런스를 키워주는 운동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운동은 한 번 하실 때 20번씩 한 세트를 약 3번 정도 해주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발목 건강에 도움이 되는 원레그 레이즈. 두 번째 운동은 원레그 레이즈라고 하는 운동법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한쪽 발로 이제 중심을 잡는 운동인데, 이 운동은 이제 엉덩이 쪽에 있는 근육과 발목 쪽에 있는 근육을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렇게 밸런스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본인의 이제 근력에 맞게끔 10초가 가능하셨으면은 20초, 30초 서서히 시간을 늘려나가시는 운동을 해주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발목 건강에 도움이 되는 누워서 허리 들기. 다음 운동은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이제 운동입니다.
뭐 허리부터 해서 복부, 우리 몸의 이제 중심이 되는 코 근육들을 강화시킴으로써 뭐 선 자세라든지 보행할 때 안정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가장 우리 운동에서 기본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운동 아니시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마다 뭐 자주 해주시면은 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아유, 제가 또.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어떻게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료 받아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받아보니까요. 네. 많이 부드럽고 좋아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던 통증과 심하게 붓고 물이 찼던 오른쪽 발목. 과연 지금은 어떨까요? 자, 우리 어머니 그러면 발목이 어떤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여기요. 확실히 달라진 발목. 이제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요. 아, 그전에는 다리를 막 절었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괜찮아요. 네. 이거요. 막. 아유, 그 정도로 아프면 어떻게 저기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쵸? 이렇게 괜찮죠? 뛰네요? 네, 괜찮아요. 아, 이제 아프진 않으세요? 아프진 않아요. 오. 어머니 병원 다녀온 후로 이제 좋은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좋은 점은 이제 먼저는 다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애들하고 제대로 못 놀아줬잖아요. 그럴 수 있죠. 할머니랑 공원 나오니까 좋아요? 예. 할머니와 그토록 놀이터에 오고 싶었던 손녀. 아이, 잘하고 있네. 드디어 손녀의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걸음도 한결 편안해진 이정금 씨. 손시럽겠다, 우리 아기. 야, 너 머리 쳐. 할머니도 손녀도 신이 났는데요. 손. 예전에는 다리가 아파서 공원도 잘 못 나오고 조금밖에 못 놀아줬거든요. 근데 오늘은 많이 나와서 돌아다녀도 다리가 안 아프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 예전에 노는 거랑 다르고 할머니가 옛날에는 아파서 놀았지만 지금 다리가 건강해서 같이 노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자, 우리 어머님이 또 손녀들하고 재미나게 놀아서 어머님이 좋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어머님이 좋은 것보다 제가 봤을 때 바로 이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며느리 아니겠습니까? 며느리.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리 좀 만들어주시고. 안녕하세요. 네, 우리 며느님. 네. 와, 싱글벙글이네. 싱글벙글이야. 우리 어머님이 이제 많이 좋아지시니까 우리 자녀들하고도 놀아주고 막 그래서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어때요? 우선은 늘 이렇게 아파하시는 모습 보면 너무 죄송스러웠는데 네. 조금 가슴에 좀 맺혀있던 게 조금 풀린 것 같아요. 아, 머리가 풀렸구나. 네. 내가 고맙다. 야, 이렇게 훈훈하게 우리 어머님이 또 어떻게 보면 딸보다도 더 딸 같은 며느리가 옆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가지고 어머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우리 며느리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돈 버느라고 고생하고 애들 잘 길러줘서 이쁘고 우리 아들한테 엄청 신경 많이 써줘서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야, 대박입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건강하세요. 학교가 간다! 파이팅! 이정금 씨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더 화목하고 행복한 모습 보기 좋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이 손녀들하고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길 기원합니다. 네, 건강 되찾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 주 닥터가 간다에서는 더 특별한 소식이 사연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닥터가 간다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릴게요. 오늘까지는 춥지만 내일은 좀 날이 풀린다고 그러죠? 네, 내일부터는 날이 풀리지만 오늘은 아침까지도 네. 굉장히 춥다고 해요.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